진사로입니다. 41회 한능검 고급 21번부터 해설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죠. 자, 사적 제125호인데, 자, 태조 이성계가 왕실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효를 실천하기 위해 가장 먼저 지었다라는 겁니다. 자, 건축물들은 임진왜란 때 소실됐는데 쭉 나와 있죠. 뭐 향대청, 제궁, 전사청, 정전, 영령전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림이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될 겁니다. 이게 정전에 대한 사진인데 지금 여기가 보면은 왕실 정통성을 확립하고 효를 실천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지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디냐면 종묘예요. 그러니까 이제 왕실의 정통성 및 효 실천. 이게 종묘가 그 국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왕들이 어떤 중요한 정책을 실행할 때가 되면 이 종묘에 가서 먼저 조상들에게 이런 정책을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정책을 실행을 했었죠. 이를테면 고종의 경우에도 2차 가보개혁 때 홍범 14조 같은 거 이제 종묘 가서 조상들에게 고하고 반포했었다.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종묘는 역대 국왕과 왕비의 신주가 모셔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 공자와 여러 성현들의 위패를 모셔놓았다. 이건 교육기관이에요. 성균관이나 향교 같은 국립교육기관에 공자 및 성현들의 위패를 모셔놨고, 그 다음에 신농씨와 후직씨에게 풍년을 기원하는 곳, 이거 조금 어려운데 선농단입니다. 지금 서울 제기동 쪽에 있어요. 그 다음에 토지와 곡식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공간은 사직단이에요. 그리고 일제에 의해서 경내에 조선총독부 청사 경복궁인데, 이 일제가 이게 조선의 전기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전기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경복궁 경내에다가 조선총독부 세우고, 그 다음에 그 왜 창경군을 창경원으로 이렇게 동물원 이런 걸로 만들기도 하고, 뭐 이런 짓들을 했죠. 각각의 우리나라 각지 명산에다가 말뚝을 꽂아놓지 않나? 뭐 이런 짓들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심지어 경복궁에서는 1915년에 일제가 조선의 지배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만국 박람회를 열어요. 그게 조선물산 공진회 뭐 이렇게 되는데, 하여튼 이런 거 보면 이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자, 약간 여담인데 여기 이제 향대청 요 옆에 조그만 정각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공민왕 신당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묘 한쪽에 공민왕이 모셔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신기해서 이 공민왕 신당을 가봤을 때, 아니 도대체 왜 조선 종묘에다가 공민왕을 모셔놨냐, 이게 궁금해서 신당을 가봤는데 거기 설명에 보면은 이 이유는 알려져 있지 않다 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조금 황당했었다라는 거죠. 자, 22번 가겠습니다. 밑줄근 왕의 재위기간에 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했는데, 자, 포도대장 김순고가 왕에게 아뢰기를 풍물을 들으니 황해도의 흉악한 도적 임꺽정의 일당인 서임이란 자가 이름 엄가위로 바꾸고 산다고 한다. 쭉 잡아서 신문했다 해가지고 나왔어요. 자, 중요한 키워드는 임꺽정이죠. 자, 이 임꺽정이 도적 활동을 했던 시기입니다. 이때 계셨던 왕 바로 명종이에요. 이 명종에 대해서 기억해야 될 키워드를 단편적으로 그냥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그 을묘외변, 이때 이제 비변사가 상설기구가 되죠. 그 다음에 을사사화, 윤원영 유님 뭐 이들이 다퉈가지고 그 소윤이었던 윤원영 세력이 승리를 했죠. 살인들 탄압당하고 요게 있었고, 그 다음에가 이제 임꺽정, 그리고 이제 이때 책이 하나 나왔는데 구황차료, 뭐 이 정도를 기억해 두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랑 관련된 게 선지에 있을 겁니다. 3번이 정답이죠. 외척 사이의 권력 다툼으로 을사사화가 발생하였다. 이게 명종 재위기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청의 요청으로 조총부대를 파견하였다. 현종, 효종이요. 죄송해요. 효종입니다.
현종 때는 이제 효종 다음이죠. 예송. 그 다음에 사군 육진을 설치하여 북방 영토를 개척한 부는 세종대왕. 남인이 축출되고 노론과 소론이 전국을 주도하였다. 요거는 이제 숙종식인데 특히 남인이 축출된 거는 갑술왕국 이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조 전랑의 임명을 둘러싸고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었다. 요거는 선조 시기. 지금 말하고 있는 상황은 붕당이 형성되는 시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23번 가겠습니다. 밑줄근 국문 교서가 발표된 이후에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이것은 의주로 파천한 국왕이 내린 국문 교서입니다. 어쩔 수 없이 왜군에게 잡혀가 협조한 백성의 죄는 묻지 않으며 왜군을 잡아오거나 포로가 된 백성을 많이 데리고 온 사람에게 벼슬을 내린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왜군에게 잡혀갔다. 의주로 파천한 국왕. 이런 데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은 임진왜란인데,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 선조가 이제 의주로 갔죠. 그 이후에 그때 이제 교서를 발표했을 거고 그 이후에 사실로 옳은 걸 찾아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임진왜란 중 혹은 그 후에 있었던 일을 찾으면 되겠는데 이제 선지에 보시면 그게 딱 하나가 나와요. 이 정답은 1번입니다. 이순신이 명량에서 외해군을 대파하였다. 요거는 이제 말 그대로 명량 대첩이죠. 근데 이 명량 대첩은 정유재란 임진왜란 중에서도 이제 초기에 1592, 93에 있었던 전투가 아니라 그 뒤에 1597년에 있었던 이 정유재란 때 이순신 장군이 명량에서 외해 수군을 대파했습니다. 말 그대로 대파했어요. 자, 신립이 탄금대에서 배수의 진을 치고 항전하였다 그랬는데 요거는 임진왜란은 맞지만 이 국문 교서 발표보단 전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전쟁 초기예요. 임진왜란 초기. 이때 이제 신립이 탄금대에서 항전을 하지만 결국은 패하고 이제 일본이 이제 탄금대 충주를 지나서 밀고 올라가니까 그때 이제 선조가 계속해서 북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던 때였다라는 겁니다. 자, 이종모가 쓰시마섬 정벌, 요거는 세종대왕 시기 개해약조가 체결되어 세견선의 입항이 허가되었다도 세종대왕 시기. 조선정부 통제에 반발하여 삼포외란이 일어났다. 요거는 중종 때입니다. 비변사가 설치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죠. 자, 24번 가겠습니다. 다음 주장을 펼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가지고, 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전지를 얻게 되고 농사를 짓지 않은 사람들은 전지를 얻지 못하게 하고자 한다면 여전의 법을 시행하여 나의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자, 무엇을 여전이라는가 해가지고 산골짜기와 천안의 형세에서 나누어 경계를 삼아 그 안을 여라고 하고, 여에는 여장을 두고 한 여의 전지는 그 여의 사람들로 하여금 다 함께 경작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추수 때는 양곡을 나누는데 국가에 세를 내고 다음은 여장의 봉급을 주고 나머지를 가지고 장부에 의해 일한 만큼 분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여전론이라고 부르는 이론입니다. 정약용 선생이 주장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지역의 농지를 갖다가 이제 나눠요. 이렇게 나눠서 이제 가운데를 여라고 이제 부르고 여기를 공동 경작한다는 뜻입니다. 다른 건 이제 각자의 농민들의 소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동 경작을 해서 여기서 나오는 걸로다가 이제 세금을 내고 봉급을 주고 나머지는 이제 분배한다. 뭐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정약용 선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라라는 겁니다. 이 정약용 선생에 대해서는 기억해야 될 게 여러 가지가 있죠. 뭐 그 거중기 요거 설계했다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여전론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는 이제 세 가지 책 정도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그 이서일표라고 보통 부르는데, 그 목민심서, 흠음신서, 그 다음에 경세유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답이 4번이에요. 경세유표를 저술하여 국가제도의 개혁 방안을 제시하였다라는 게 이제 정약용 선생에 관련된 설명입니다. 자, 의산문답에서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비판하였다. 이거는 홍대영.
그 다음에 동의 수세보원을 저술하여 사상의학을 확립하였다. 이거는 이재마라는 의학자예요. 그 다음에 우서에서 산업공상의 직업적 평등과 전문화를 주장하였다. 이거는 유수원 학자에 대한 설명이고, 북학의에서 재물을 우물에 비유하여 절약보다 소비를 권장하였다. 이거는 박제가 북학파의 대표적인 학자분이시죠. 자, 25번 가겠습니다. 밑줄근 대책의 대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하고 물어봤죠. 임금께서 군포를 기존의 절반인 한 필로 줄이는 법을 시행한다 더군 세입이 감소할 텐데 이를 보충하기 위해 마련된 대책이 무엇인지 궁금하네 라고 했습니다. 이 대책, 그러니까 이 군포를 한 필로 줄이는 법, 즉 균역법을 시행하는 과정 중에 세입이 감소할 건데 그걸 보충하기 위해 마련할 대책이 뭐냐라는 거죠. 균역법의 세입 감소를 보충하기 위한 대책. 자, 요거는 그냥 보기 말고 그냥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지주에게 결작을 부과합니다. 그리고 선무군관포를 징수해요. 특별한 벼슬이 없던 양반에게 선무군관이라는 직책을 주되 대신에 이제 이 직책에 해당하는 군포를 납부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거고, 그 외에는 어장세나 염세, 선박세, 요게 이제 왕실 재정이었는데 요거를 국가 재정으로 귀속시켰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정답이 디은과 그 다음에 디귿 해당하는 3번이 답이 됩니다. 자, 기억에 나오는 이 양전 사업의 지게 발급, 요거는 광무개혁 때 있던 일이고요. 그 다음에 리을에 있는 수신전, 휴량전 등의 명목으로 세습되던 토지를 폐지하였다. 요거는 세조시대에 시행됐던 직전법의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균역법 세수 보충하고는 관련이 없죠. 자, 26번 가겠습니다.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가지고 조선과 에도 막부를 잇는 사절단 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바로 말씀드릴까요? 통신사입니다. 이제 그 임진왜란 이후에 일본하고 국교가 끊겼어요. 근데 이제 광해군 시기에 오면은 당시 에도 막부의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광해군에게 계속하여 요청을 하죠. 우리랑 다시 교역을 합시다. 나는 임진왜란에 참여한 세력이 아니고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미 죽었다 해가지고 이제 요청하니까 광해군이 오케이 하고 이제 기유 약조를 맺죠. 그 후에 나갔던 외교사절단들이 이제 통신사, 이제 뭐 전기에도 있었지만 조선 후기의 통신사들도 있었어요. 자, 뭐 5할 2번의 응대 이건 그냥 쭉 읽어보시고, 이제 통신사라는 거 알았으면 정답 찾으면 됩니다. 이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 조선 후기의 통신사는 5번 19세기 초까지 파견되어 문화교류의 역할을 주로 했다라는 게 이제 통신사에 관련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다른 거 말씀을 드릴게요. 매년 정기적으로 파견되었다. 요거는 삼절사라고 있어요. 삼절사. 이제 동지사, 춘추사, 하정사 뭐 요런 건데, 이게 이제 명나라랑 청나라에 갔던 정기적인 사절단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일정한 시기가 되면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삼절사라고 부르는데 있고, 그 다음에 다녀온 여정을 연행록으로 남겼다. 요거는 연행사죠. 조선 후기에 청나라로 갔던 외교사절입니다. 자, 뭐 하정사, 성절사, 천추사 등이 있었다. 요게 삼절사예요. 그리고 이제 사절 왕래를 위하여 북평관을 개설하였다. 요거는 여진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북평관은 여진, 동평관은 일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7번 갈게요. 가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 상대 개첩은 가소속 감찰직 관원들의 계모임을 기념하여 제작되었대요. 감찰직 관원이 나왔네요. 그 다음에 이제 당시 모인 사람들 명단 있고, 상대란 서리빨 같은 관리감찰 때문에 붙여진 가의 다른 이름으로 그 수장은 대사원이라고 하였습니다 라는 데서 바로 알 수가 있죠. 사헌부입니다. 자, 이 사헌부는 사관원이나 홍문관과 함께 3사로 불렸어요. 3사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있다면은, 이제 요거는 사관원, 홍문관.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이제 감찰기구인 것 외에는 그 오프미와 관리들에 대한 서경권.
이게 있었어요. 이거는 사관원도 갖고 있었습니다. 홍문관은 이제 그 언론 활동을 하면서 그 경연을 주관했던 기관으로 뭐 석영권은 없었고, 이 사원부와 사관원에는 오프미아 관리들에 대한 석영권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선지에 있죠. 그 정답이 5번입니다. 오프미아 관리의 임명 과정에서 석영권을 행사했다라는 겁니다. 이 석영권이 뭐냐면 간단히 말하면 이제 뭐 저기 다른 2조 이런 인사 관련 기구에서 이제 이 직책의 관리 누구, 이 직책의 관리 누구 이렇게 이제 인사 조치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사원부와 사관원의 관원들이 그 사람은 거기 앉혀도 됩니다. 안 됩니다. 이거를 이제 정해주는 그런 역할이었다는, 그런 권한이었다는 거죠. 자, 어쨌거나 정답은 5번이고요. 자, 사림의 건의로 중종 때 폐지되었다. 이거는 소격서를 말하고요. 왕명 출납을 맡은 비서기관 승정원이죠. 국왕의 친위 부대로 서울과 수원에 배치되었다. 이거는 정조께서 만드신 장영영. 왕에게 경서와 사설을 강론하는 경연을 주관하였다가 홍문관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28번 갈게요.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자, 이거 조금 어렵습니다. 자, 뭐 생몰 나왔고 호 나왔고 생애를 볼게요. 1, 2차 예송에서 각각 3년설, 1년설을 주장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유교경전의 재해석을 시도하여 사문난적이라고 비판받았다. 그 다음에 경신왕국으로 사사됐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문제는 이분이 누군지를 알기는 이제 상당히 어려운 내용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이를테면 사문난적으로 비판을 받았다 해가지고 이분 박세당인가? 아니에요. 뭐 사문난적으로 비판받았던 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근데 다만 이 문제에서 이분이 누군지를 모른다 하더라도 정답을 찾는 게 불가능하진 않아요. 쉽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못 찾는다는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일단 그 정답을 먼저 찾고 나서 이분이 누군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1, 2차 예송에서 3년설, 1년설을 주장했다 그랬는데 그 1차가 기해 예송이에요. 1차. 이때는 그 효종이 돌아가셨습니다. 효종이 이제 서거라기보다는 승하라고 보는 게 맞겠죠. 왕이니까. 이 효종이 승하한 후에 자의대비가 상복을 얼마나 입어야 되냐, 이걸 놓고서 예송이 벌어졌는데, 이때는 이제 서인은 1년, 남인은 3년이었어요. 그러니까 남인 입장은 효종은 왕이니까 정통성이 있다라고 보고 3년 복을 입혀야 된다. 근데 서인은 무슨 3년이냐, 장남도 아니고 둘째 아들이니까 1년만 입으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고, 그 다음에가 갑인예송이에요. 이게 2차인데 이때 이제 효종 비, 그러니까 왕비가 승하했다라는 거죠. 이때 서인은 9개월, 남인은 이제 1년. 역시 같은 논리였어요. 이제 효종의 비면은 장남의 부인에 준해가지고 1년 입어야 된다. 무슨 둘째 아들 부인이 1년이냐, 9개월이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3년설, 1년설을 주장했다라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분의 소속 붕당이 남인이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요 사문난적으로 비판받은 것도 사실은 주로 남인 쪽입니다. 서인들이 남인을 공격하기 위한 그런 그 논거로 사용하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경신왕국으로 사사됐다 그랬는데, 사실 이 경신왕국으로 사사된 게 이때 이제 서인이 정권을 장악하고 이제 남인이 권력을 잃게 돼요. 그래서 이 경신왕국으로 사사됐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기사왕국, 이때는 반대로 서인이 정권을 잃고 남인이 다시 권력을 장악합니다. 마지막에 갑술왕국으로 가면은 이때는 이제 최종적으로 서인이 승리를 하고 남인은 완전히 몰락합니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분은 경신왕국으로 사사됐다 그랬으니까 분명히 남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분이 누군지를 몰라도 남인이다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문제 접근은 가능합니다. 그걸 보면 돼요. 자, 조의제문을 작성하였다. 이건 김종직인데,
이분은 뭐 저기 성종시대 이때 이제 활동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아예 한참 전입니다. 관련이 없어요. 그 다음에 반개수록에서 토지제도 개혁론을 제시하였다. 이 반개수록을 쓰신 분은 유영원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이제 균전론. 이 시기뿐이 아니에요. 좀 더 뒤입니다. 역시 양반전 지었던 이 박지원 학자도 마찬가지로 좀 더 뒤에요. 그 다음에 충청도 지역까지 대동법 확대 실시를 건의하였다. 요거는 이제 김육이라는 분인데 청해 시연역 도입을 건의하기도 했고 그런 분이죠. 이제 예송 때 사사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분도 아니고 정답은 2번인데 이 청해 정세 변화를 계기로 북벌을 주장하였다. 요게 이건 붕당 구분 없이 서인 남인이 모두 주장을 했어요. 이제 여기 뭐 송시열이나 윤유 같은 이런 분들이 여기 꼽힙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누구냐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 서인의 송시열, 남인의 윤유 이런 분들이 북벌을 주장했다라는 거예요. 붕당 구분 없이 공통적으로 했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인데, 자, 이분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는 키워드는 경신왕국으로 사사된 겁니다. 이때 사사됐던 분이 누구냐면 윤휴예요. 그래서 이제 사문난적, 그 다음에 경신왕국 사사 이런 걸 통해서 윤유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만약에 윤유라는 거를 몰랐어도 남인이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정답을 찾아내는 것도 이제 어렵지만 가능은 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자, 29번 갈게요. 밑줄근 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근데 뭐 평안도민들의 불만이 매우 많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된 자연재해로 굶어 죽고 있다. 근데 여기 나온 이름을 보면 우군칙, 그 다음에 쭉 보면 홍경래까지 나왔어요. 자, 홍경래의 난입니다. 이 홍경래의 난을 주도하셨던 분이 홍경래, 우군칙 두 분이죠. 그래서 요거는 홍경래의 난에 대한 거고, 이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라 그랬는데 지금 뭐 평안도민들의 불만이 매우 많다. 이게 평안지역, 그러니까는 서북지역 주민들에 대한 차별,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세도 정치의 수탈, 이게 이제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는 그 정주성을 점령을 해요. 다만 이 관군이 정주성을 점령하고 있던 이 홍경래 부대를 진짜 완전히 아주 무참하게, 정말 무참하게 진압을 합니다. 뭐 여인들이든 어린아이든 가릴 거 없이 그냥 싹 다 죽여버려요. 굉장히 무참하게 진압을 했다라는 게 이 홍경래의 난과 관련이 됩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철저한 고증을 거친 영상이 있어서 그걸 추천을 드리는 게, 국립진주박물관 유튜브에 가시면 거기 만들어진 영상들 중에 홍경래의 난 영상이 있어요. 그거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고, 홍경래의 난뿐만이 아니라 뭐 이렇게 병자호란의 여러 전투들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고증을 철저히 해가지고 사실적으로 구현해 놨으니까 보시면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고 많이 도움 될 겁니다. 자, 어쨌거나 홍경래의 난과 관련된 사실을 찾자면, 그래서 5번이 정답이에요. 선천이나 정주 등 청천강 이북 여러 고을을 점령하였다는 게 홍경래의 난과 관련된 설명입니다. 자, 청해 군대에 의해 진압된 거는 이모군란이나 갑신정변을 꼽을 수가 있겠고, 백낙신의 탐학이 발단이 돼서 일어났다. 요거는 임술, 농민, 봉기, 철종식이죠. 왕이 도성을 떠나서 공산성으로 피란하였다. 이괄의 난. 저 왕은 인조입니다. 정부와 약조를 맺고 집강소를 설치하였다. 요거는 동학, 농민운동이죠. 여기서 정부와 약조를 맺었다는 게 전주화약을 뜻합니다. 자, 30번 갈게요. 다음 자료에 상황이 나타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백목전 상인이 망하기를 서양목이 나온 이후 토산 면포가 소용이 없게 되어 망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연경을 왕래하는 상인들의 물건 수입을 일절 금지하거나 아니면 우리 전에 오로지 속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했다. 자, 이 내용 자체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서양목이 나온 이후 토산 면포가 소용이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토산 면포, 그러니까 조선 땅에서 생산한 면포가 소용이 없다. 왜냐하면 이 서양목이, 이제 이건 서양 면포잖아요. 이게 굉장히 질 좋고 값싸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서양 면포의 수입,
근데 이게 서양 문물들이 수입되기 시작한 거는 개항 이전부터도 수입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청나라를 통해서 이제 서양 목들이 들어오게 됐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선 후기라고 보셔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연경이 그러니까 청나라의 도시잖아요. 그래서 청나라를 통해서 서양 문물들이 들어오고 있었던 시기, 조선 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백목전, 요런 이제 그 시전 상인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조선 후기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사실은 요 일성록을 통해서도 조선 후기구나, 이렇게 알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거는 조선 후기에 나타날 모습으로 적절치 않은 걸 물어봤습니다. 하나하나 볼게요. 청아백자를 제작하는 도공, 조선 후기 맞습니다. 그 다음에 시사를 조직하여 활동하는 중인, 위양문학 활동이죠. 조선 후기 맞아요. 담배 등의 상품 작물을 재배하는 농민 역시 맞고요. 저작거리에서 이야기책을 읽어주는 전기수 역시 조선 후기에 나타났습니다. 정답은 5번. 과전법에 의해서 토지의 수조권을 지급받는 관리는 조선 초기죠. 특히 세조 전까지입니다. 세조 때가 되면 이제 직전법이 나오기 때문에 과전법은 세조 전까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0번까지를 설명드렸고 31번부터는 다음 영상으로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